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사면 초과에 놓인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롱패딩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신라의 고승 해초의 왕호 천축국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회의 답, 정, 너.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은 최승호 신임 MBC 사장의 인사 조치에 대해서 취임 하루 만에 보도국을 모조리 숙청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구두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MBC가 혹독한 겨울을 맞았다며 이육사의 시 절정을 낭독했습니다. 아울러 강철 같은 겨울을 이겨내고 영광의 봄이 오기까지 부디 뜻있는 MBC 내 언론인들께서 중지를 모아 잘 이겨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제원 대변인, 뜻있는 MBC 내의 언론인이 누굽니까? 뉴스 리포트 조작 의혹을 사고 있으며 친박단체 집회 단상 위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은 김세희 씨한테 하는 말입니까? 앵커 자리를 지키기 위해 동료를 배신하고 노조를 탈퇴해 방송 장악 세력의 아이콘이 됐으며 아나운서국에 팽배했던 비상식적 인사차별을 방관하는 차원을 넘어 조장하고 악용했던 배현진 씨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11명의 아나운서들을 부당 전보시켜 피눈물 흘리게 한 신동호 씨한테 하는 말입니까? 이들이 지금 해고됐습니까? 부당 전보됐습니까? 장제원 대변인의 강철 같은 겨울을 이겨내고 영광의 봄이 오기까지 이겨내달라는 말은 이명박근혜 정부 당시 부당 해고를 당한 언론 노동자에게 할 말 아닙니까? 지난 세월 온갖 영화를 누린 자들에게 어울릴 말일까요? 말이 번지수를 잘못 찾을 때 그 말은 허언이요, 막말이요, 망언이 될 수 있겠죠. 자기가 만든 시가 불의한 세력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항일운동가 이육사 선생이 통탄할 일입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저 김용민과 김준혁 한신대 교수, 방송인 곽현화 씨, 염태영 수원시장,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방송인 양상국 씨가 함께하는 수원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 12월 16일 낮 5시 수원시청 대강당입니다. 선착순 입장하시는 300명 전원에게 나무발전소 출판사의 정치혁명, 제주는 그런 곳이 아니야, 정리플래너, 직장생활 정리플래너, 100살이다 왜, 일상 이상 출판사가 만든 하워드진의 왜 대통령들은 거짓말하는가, EK북 출판사의 어린이를 위한 노벨 평화상 속 세계사 100, 어린이를 위한 비행기 세계사 100, 어린이를 위한 지도위 세계사 100, 어린이를 위한 자동차 세계사를 선물로 나누어드립니다. 오는 토요일 12월 16일 낮 5시 수원시청 대강당입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친박 핵심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은 2013년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으로부터 매달 5천만 원씩 받은 게 그 시작인데요. 사정당국은 당시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 관계자를 통해 남재준 원장에게 국정원의 돈을 청와대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경환 의원의 요구 이후 실제로 특수활동비 상납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벌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재직 시절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뒷조사를 실시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목요일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때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은 생략한다.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측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 이른바 삼불이행을 집요하게 요구했고 이에 한국과 중국 양국이 사전 실무 조율이 틀어진 탓으로 보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열심히 해왔습니다. 충분한 대가도 치렀습니다. 在半岛核问题上中方做的比各方都要多的努力承受了比各方都要大的代价 중국 측은 3불, 즉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가입하지 않으며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군사동맹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현재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가액기준, 식사비용은 3만 원, 선물비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이 한도인데요. 개정안은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에 한해 10만 원까지 선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경조사비는 축의금이나 조의금만 제공할 경우 5만 원까지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설 대목 이전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공익제보자 보호법을 강화했습니다. 작은 시민단체의 공익제보자 지원 사업으로 모든 공익제보자의 필요를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관심이 모인다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12월 한 달 동안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정서적 연대로 함께한 시민들의 마음을 공익제보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팟캐스트 청취자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온 미궁 대장사랑에서 너를 위한 헌정 유산균, 나를 위한 적중 유산균, 미궁 유산균 사랑 4종을 출시합니다. 그동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섭취하던 유산균 시대와의 종말을 선언하세요. 골라먹는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기념으로 2종류를 구매하셔도 반값만 받는 골라골라 50% 할인 이벤트 12월까지 신청하세요. 미궁 유산균 사랑.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김노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각이 저희가 녹음하는 시간이 4시 10분입니다. 제가 이제 연말이 되다 보니까 도저히 조정할 수 없는 이제 송년회 자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우리 김용민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맞추기가 도저히 쉽지가 않아가지고. 오라 김용민 씨가 뭐야? 김용민 씨는 밤새 대기를 했구만. 어? 슬쩍 여기 나를 말아 넣어. 이게 또 우리 김용민 씨가 또 맘마이스 녹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정이 바쁘다고 얘기를 할 게 못 되거든요. 왜냐면 워낙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새벽이라도 기꺼이 해야죠. 그 맘마이스 녹화 시간에 지는 녹음할 수가 있었나? 딴 일 왔으면서. 그래서 기다렸다가 새벽 4시에 하는 건데. 그래요. 저는 이제 김노예고요. 예, 우리. 제가 노예가 아니고 그쪽이 노예입니까? 그렇습니다. 김프로는 김갑질. 김갑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갑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최경환 이야기인데,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을 받았다, 이런 의혹에 휩싸인 주인공 아닙니까? 최경환에 대해서 검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당장 실질 심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배지를 단 국회의원이기 때문이죠. 네, 국회의원은 이제 회기 중에 국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냥 체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과반수가 출석해가지고 그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 이상이 오케이 데려가도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잡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법원이 정부를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법무부를 통해가지고 국회에다가 동의를 받도록 그 절차상 그렇게 돼 있는데 법원이 그러니까 이제 절차에 따라가지고 지금 보낸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그게 국회로 전달이 되면 이렇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12월 23일 날 이제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23일 날 임시국회니까 지금 임시국회가 끝납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23일 날 그냥 뭉개고 표결을 하지 않으면 24일 날 검찰이 그냥 가서 잡아오면 돼요. 그렇지. 그 임시국회가 끝났으니까요. 예,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국회가 그거를 이제 막아주려면 24일 날도 국회를 다시 열면 돼요. 임시국회를. 네, 근데 그거는 또 단독으로 할 수는 없어서 지금 116석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여당이 그걸 해줄 리는 없고요. 민주당이 해줄 리는 없고 국민의당이라든지 이런 다른 바른정당 이런 데들하고 좀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과반 이상 출석을 해야 되는데 이미 국민의당에서는 절대로 방탄국회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상태라. 그렇지. 지금 본인들이 출석을 해가지고 임시국회를 여는 거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고요. 남은 수가 전부 다 와가지고 상당수의 의원들이 반대표를 찍어가지고 부결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비난을 본인들이 오롯이 다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핵심 실세여서 진박 감정사 이렇게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던 분인데 지금 친박을 마뜩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예. 근데 지금 본인을 구해주기 위해서 그 많은 비난과 역풍을 감수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나설 걸 기대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23일 날 통과가 되거나 그게 뭐 미적미적 해가지고 통과가 안 되더라도 그냥 검찰이 가서 데려오거나 뭐 구속은 피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경환 의원이 나타날 것에 대비해서 동대구역에 경찰을 풀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1억 원을 받았느냐 말았느냐 가지고 이때까지 최경환 의원이 강하게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을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할복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굉장히 세게 막 제스처를 취했는데 사실 새로운 혐의가 더 추가로 드러났거든요. 일부 언론들을 통해 가지고 내용을 보면 남재준 국정원장 시절에 남재준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가 좀 받아가지고 쓰게 해달라. 그래서 매달 5천만 원씩을 이제 받아가지고 썼다는 거죠. 근데 이병기 전 국정원장 때 이게 매달 5천만 원씩 내던 거에서 액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1억 원으로. 근데 그 1억 원으로 올리는 것도 최경환 의원이 관여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갖다가 쓰던 것이 거의 친박 핵심 실세인 최경환 의원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또 액수도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건 본인이 1억 원을 받은 것과 별개로 굉장히 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는 혐의와도 무관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본인이 개인적으로 1억 원을 받았다는 것과 더불어서 박근혜 정부 때 5천만 원이 가다가 1억 원으로 올라간 이 모든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도 역시 이제 부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국회의원들이 볼 때도 이걸 어떻게 방어를 해주겠습니까? 그냥 본인이 1억 원 받았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뭐 옥신각신하면 지금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니 어쩌니 뭐 이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전혀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뭔가 방어를 해주거나 실드를 쳐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최경환 의원은 지금 굉장히 죽을 맛이겠죠. 근데 홍준표 대표가 요 이제 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검찰이 머리가 너무 똑똑하다 그러면서 뭐 알렌 소리를 했다 그러는데 속으로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최경환 의원과 이 친박 때문에 굉장히 본인의 이 리더십에 상처가 생길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좀 알아서 이렇게 뭐 데려가 주시니까 표정 관리를 하는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참담한 듯하면서도 최경환 구속에 있어서는 그 모든 책임 이걸 검찰한테 떠넘기는 거죠. 최경환이 구속되더라도 나는 무관한 일이에요 이러면서 슬쩍 발을 빼는. 근데 본인이 만약에 최경환이었다면 그렇게 나올 리 없겠죠. 검찰이 똑똑하다 이런 말 하겠습니까? 네, 최경환 의원이 아니고 만약에 홍준표 대표 측근이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뭐 결사적으로 뭔가 이렇게 쇼잉을 하면서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은 자유한국당 내에서 반대파, 자기를 굉장히 궁궁에 빠뜨렸던 사람들과 이제 또 교류를 같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렇게 데려가 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하여튼 좀 흐뭇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걸 또 흐뭇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 뭐 하여튼 표정 관리를 하면서 좀 굴고 있습니다. 그냥 뭐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면 알아서 홍시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뭐 최경환은 그래서 구속이 불가피할 것 같고 그렇게 감옥에 가게 되면은 이제 친박 핵심 둘 중에 하나는 떨어져 나가는 그런 양상이 될 텐데, 자 어떻습니까? 지금 우병우도 같은 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우병우는 국회의원이 아니죠? 뭐 그렇죠. 여긴 자연인이니까 13일 날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전망인데 지금 세 번째 청구란 말이에요. 네.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청구돼가지고도 기각이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는 사실 검찰 입장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울 테니까. 뭐가 부담돼? 두 번이나 기각됐으면은 그 세 번째 청구하는데 또 안 되면은 한 네 번째 해야지. 그렇게 해서 영장 청구했을 때 누가 더 부담을 느끼겠어요? 검찰이 느끼겠습니까? 법원이 느끼죠. 사실 여론의 지형을 보더라도 지금 검찰 편이에요? 법원 편이에요? 국민이? 아니 뭐 그렇죠. 여론은 당연히 그렇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야, 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해서만 영장이 청구되면 다 족족 기각이 되는 거냐라고 지금 모두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일단 뭐 여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은 할 테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장과 관련해 가지고 결이 다른 판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우려스럽게 지금 보고는 있는데 그냥 뭐 일반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러니까 요번 건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돈이 뭔가 오가거나 이런 상황이 조금 있어야 두말하지 않고 이렇게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해가지고는 그 유독 돈이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이제 흔적이 잘 발견이 안 되거든요. 본인이 이제 워낙 재산이 많아가지고 공직자일 때도 그 돈과 관련해가지고는 딱히 본인이 이렇게 받은 게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냥 법리적으로 뭔가를 다투고 뭐 이런 이제 미명 아래 기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사건은 다르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는 물론 본인이 돈을 받거나 이런 혜택을 받은 거는 아니지만 본인과 관련된 뭐 의혹 이게 언론에 제기된 상황에서 그거를 어떻게 무마를 조금 해보려고 사적으로 사찰을 시키고 감찰을 시키고 막 이랬던 것이니까 그거는 돈을 받아 챙긴 것과 좀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지금 좀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기각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워낙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해가지고는 통신영장 뭐 이런 것부터 전부 다 뭐 압수수색 영장 이런 것도 기각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요.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병우 구속 이거 뭐 어떻게 전망해요? 그러니까 구속과 관련해가지고는 검찰도 당연히 나와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당혹스러워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이재용 영장은 당연히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특검도 그렇고 뭐 근데 이제 첫 번째 기각이 됐을 때 조금 움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범죄 사실만 보자 그러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법원이 참 쉽지가 않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도 첫 번째도 그랬지만 당연히 나와야 될 거는 맞는데 요번 두 번째 넣었지만 그래도 이것도 기각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검찰 관계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병우 같은 경우에는 범죄 사실 때문이 아니고 이건 뭐 그냥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냥 계속 기각되니까 이게 계속되면 될수록 이게 법원이 아예 내주기 싫은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서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조금 불안불안하게 오디션 결과를 기다리는 것처럼 검찰에서도 굉장히 좀 상식적이지는 않지만 불안불안하다라고 느끼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판사들이 판결할 때 검찰의 그 공소 사실 제 점수는요 이러면서 이제 점수를 매기는. 그래서 합산해서 어느 기준점을 넘어가면은 영장이 집행되고 기준점 이하면은 기각이 되고 안 웃긴가요? 새벽이라 좀 삘이 안 오시는 것 같습니다. 유머하신 거예요? 예. 네가 지금 아직 잠이 덜 깨서 리액션이 약한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양치질 하다가 생각이 나면 웃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웃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그 검찰과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있는 그런 분과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MB 구속과 관련해서 뭐 들은 정보가 없습니까? 글쎄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워낙 거물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다는 늘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근데 내년에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혐의가 충분히 다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한꺼번에 될 수가 있어서 검찰 내부 인사들도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한겨레가 그런 기사를 썼던데 특임검사를 지정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을 한겨레가 뭐 했더라고요. 예. 근데 검찰 내부의 사람들은 그래요. 특임검사라도 지정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또 전직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막 정무적인 판단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막 정치적으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그 소용돌이에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겠죠. 뭐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기는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은 하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발 특임검사가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검사들도 많던데. 특임검사가 수사를 하면 뭐가 달라요? 자기들이 안 해도 되니까요. 그 뭐 특검하고 뭐가 달라요? 특검은 검사가 아닌 사람한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수사를 해가지고 뭐 영장을 청구하거나 법원에다가 재판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소를 하는 거를 검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 조직에서 하는 거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전혀 다른 곳에서 수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특별검사를 임명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 김용민 씨 같은 사람한테 당신이 검사를 하세요. 임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임명을 받은 기간 동안은 검사니까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는 수사를 알아야 되니까 검사 출신이었던 변호사, 뭐 나가 있는 제야의 이런 인사들한테, 법조인들한테 불러가지고 특별검사로 임명을 해주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임명장을 주는 거잖아요. 요 사건에 대해서만 요 기간 동안에만 당신 검사하세요라고 검사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건을 수사해가지고 기소하게 되면 나중에 그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쭉 이제 재판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특임검사제도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검찰 내부에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한테 뭐 혹은 당신 상급자한테 보고하지 말고 당신 혼자, 그냥 오롯이 당신 혼자서 이거를 다 수사해라 라고 하는 게 특임검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특임검사제도는 검찰 내부의 비리를 수사를 하거나 검찰이 뭔가 이렇게 총장이 보고를 받으면서 하는 게, 혹은 뭐 총장만 보고를 받으면서 그 밑에 있는 다른 뭐 주요 간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직속 상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총장한테 직보만 하면서 수사를 독립적으로 하는 거를 이제 특임검사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중앙지검에서 이렇게 여러 진행 중인 적폐수사와 별개로 그냥 전혀 다른 사람이 맡아가지고 그 사람이 총장과 직보하면서 하게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이 모든 판단과 책임과 이런 걸 다 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발 이건 좀 특임검사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그 사람이 오롯이 다 가져가게 되니까. 근데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농담으로 하는 얘기라 그 말인즉슨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특임검사가 그냥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농담을 할 정도로 위중한 사건이니까 이거는 대충 할 수 없고 굉장히 단단히 챙겨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사인으로 봐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말씀드린 대로 뭐 수사 중인 내용들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요거는 강제로 불러다가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 그때 아마 부르게 될 테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내년 넘어가서 찬바람이 꺾이는 시점쯤 돼야 불러가지고 되지 않겠나. 아니 이미 드러난 것만 해도 뭐 나 같으면 영장 치겠네. 이거 정말 참. 근데 이제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2년 3년씩 가가지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뭐 한두 달 늦어지는 것이 그렇게 뭐 한두 달 빨리 불러가지고 망가지는 것보다는 저는 후자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MB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에 드러난 증거가 만약에 일반인의 것이라면은 이거 뭐 바로 영장 쳐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정무적인 판단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었고 임기를 뭐 아무 적이 없이 마쳤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개뿔은 무슨 사기꾼을 특별히 봐주는 이 대한민국의 구조 자체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이 촛불혁명으로 다시 일으킨 나라인데 이 저따위 사기꾼한테 휘둘려가지고 아니 무슨 역풍은 무슨 역풍이에요. 역풍을 일으키는 새끼들이 개새끼들이지. 이게 이렇게 자꾸 몰고 가시면 제가 이제 MB를 두둔하는 것 같은 프레임이 자꾸 되는데 저도 MB 싫거든요. 예. 아니 그런 사기꾼 새끼를 어떻게 그냥 내버려둬 지금? 뭐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있는 걸 또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현실 자체가 아주 이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검사 안 하셨어? 검사를 하셨어야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검사하셔가지고 지금 때려잡았어야지. 네, 수포자라서 어려웠어. 알겠습니다. 김프로 새벽에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뭐 내일이야? 오늘 녹음해야지. 뭐 내일도 새벽 4시 하자는 얘기야?
예, 감사합니다. 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우리 여보, 결혼생활 20년 동안 내가 고생만 시키고 얼굴에 주름살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네? 왜 이렇게 탱탱하지?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계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초대형 산불이 2주째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낸 벤추라 산불은 해안도시인 이곳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어제 문제는 북서부 해안도시인 이곳에 어디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 산타바바라입니다. 당첨자에게는 도서출판 창비에서 협찬하는 송곳 4권에서 6권까지 총 3권을 선물해드립니다. 웹툰 송곳은 대형마트에서 벌어지는 부당해고와 그에 대항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냈는데요. 당첨자께 송곳 4권에서 6권까지 총 3권을 보내드립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애주가들이 한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선물해드립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술친굼 검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선물해드립니다. 검색창에 바디로직을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에 대지하 건물 2동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세요. 정답자 소나무정원님, 종편 패널들은 군의 정치 개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풍남님, 다스가 MB 것임을 증명할 증거들이 계속 나오네요.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해드립니다. 주문전화 0334626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당첨자 MY3412님 이메일을 안 적어주셨네요. 안철수는 V3로도 치유가 안 되나 봅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나올 CM은 김용민 브리핑과 무관한 유료 광고임을 알려드립니다. 민주노총이 이제 달라집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여성 노동자, 청년 노동자,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민주노총.
적폐 청산에 앞장서는 민주노총. 1,800만 노동자와 5천만 국민들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이 해내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이제 달라집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좀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예. 요즘 롱 패딩이라는 게 꽤 큰 유행이라고 하던데요. 예. 제가 이 옷이나 패션에 관심이 워낙 없어서 사실은 뭐가 유행인지 잘 모르고 사는 편이에요. 근데 지난 주말에 JTBC 뉴스에서 대학가도 롱 패딩 열풍, 국민 외투 변천사 이런 제목의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예. 그걸 보고 한참 재미있게 보다가 롱 패딩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옛날에 그 농구 선수들이 입고 다니던 롱 패딩으로 기억하는데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죠. 맞습니다. 예, 한참 농구가 인기 있었을 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재밌게 봤던 JTBC 뉴스에는 그까지 안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한 2000년대까지 갔었는데. 예. 그 농구 코트는 그 전에 유행했었던 게 아닌가. 90년대 싶은데요. 초반에 장동건 씨가 나왔던 드라마 마지막 승부였나요? 네네네. 그때 그게 굉장히 유행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JTBC 뉴스를 보니까 떡볶이 코트라고 불리던 모지 코트가 유행했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방송으로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는 특정 브랜드의 오리털 점퍼가 인기였다고 나오던데 요건 아마 노스페이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과잠이라고 하는 점퍼 혹시 아십니까? 김용원 PD님? 과잠바. 아시는군요. 저는 몰랐는데 예. 이게 과점퍼의 준말이랍니다. 그래서 이 점퍼에 학교하고 학과 영문 이니셜이 새겨진 점퍼였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 롱 패딩이 대학가를 그야말로 휩쓸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 이 롱패딩 업체 사장님 인터뷰가 나오는데 하루에 많이 나가면 500벌도 나간다고 정말 요즘 엄청나게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인터뷰한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롱패딩이 인기 있는 이유는 따뜻하고 실용적이어서인 거죠. 그러니까 롱패딩이 웬만하면 몸 전부를 가리니까 안에 입는 옷은 따로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제로 따뜻하다고 해요. 그래서 JTBC가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을 해서 찍어보니까 롱패딩의 보온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약간 이렇게 롱패딩이 유행하면서 그 과잠이라는 건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롱패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깨 위에 올라탄 원숭이라는 아주 독특한 경제학 개념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예. 이 개념의 어원은 키스 첸이라는 경제학자가 다른 심리학자들과 함께한 연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꼬리 감기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키스 첸이라는 학자가 독특한 실험을 원숭이한테 합니다. 꼬리 감기 원숭이에게 돈을 쓰는 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제 원숭이가 사는 무리에 동전을 던져준 다음에 원숭이가 그 동전을 쥐어서 다시 사람에게 휙 던지면 먹을 걸 주는 거죠. 이걸 자꾸 반복해서 실험을 하면 원숭이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조그맣고 동그란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걸 주니까 먹을 걸 주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쓰는 화폐의 기능을 교육을 통해서 습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 실험을 지속적으로 한 다음에 동전을 원숭이들한테 이제 유통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요. 원숭이들은 화폐의 기능을 정확히 알아낸다는 거예요. 동전을 하나 던지면 바나나가 1개 나오고 동전을 2개 던지면 바나나가 2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제 원래 경제학에서는 화폐의 기능을 3가지라고 소개를 합니다. 첫째, 교환의 기능. 둘째, 가치 척도의 기능. 셋째, 축적, 보관의 기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데 교환의 기능이라는 건 당연한 거죠. 화폐를 갖고 있으면 다른 물건과 교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전을 주면 바나나를 받는 게 바로 교환의 기능이고 원숭이는 이 교환의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가치 척도의 기능이라는 건 화폐를 통해서 상품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트북 한 대에 60만 원 이렇게 표시하는 게 화폐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이라는 화폐가요. 표시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도 이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동전을 하나 던지면 바나나가 1개 나오고 동전을 2개 던지면 바나나가 2개 나옵니다. 즉 바나나 하나의 가치는 동전 하나다. 이 사실을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폐로 상품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제일 놀라운 대목은요. 화폐의 저장, 축적 기능까지도 원숭이들이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인간 사회에서도요. 화폐라는 게 없을 때에는 저장이나 축적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원지 사회에서 이제 멧돼지 같은 거 잡아서 먹는 건데 멧돼지 뒷다리를 보관하면 얼마나 오래 보관하겠습니까? 길어봐야 일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시 공산제 사회만 해도 내 재산을 모은다, 축적한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더 많은 재산을 모아둘 필요도 없고요. 모아둘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화폐가 생긴 이후부터 사람들이 깨닫는 겁니다. 아, 돼지 뒷다리랑 다르게 이 화폐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죠. 그리고 탐욕이 시작되고 축적이 시작됩니다. 보관이 가능하니까 화폐를 더 많이 모아서 미래를 대비하거나 아니면은 더 큰 부를 축적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폐를 중시하는 경제사학자들은 인간의 탐욕이라는 게 화폐의 발명으로 시작됐다고까지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원숭이들도 이 화폐의 보관 기능을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배가 부르면 동전을 바로 안 던지고 보관을 해둔답니다. 그리고 배고플 때 이제 이걸 쓰는 거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보관한 화폐를 권력을 이용하는 데다 아니면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쓰는 응용 기능까지 익힌다는 겁니다. 이게 참 웃긴 결과인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화폐의 기능을 이해한 원숭이들이 이 화폐를 성매매 용도로 사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전을 많이 갖고 있는 수컷 원숭이가 암컷 원숭이한테 가서 구애를 합니다. 그런데 암컷이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수컷이 암컷한테 이 동전을 주더라는 거죠. 그러면 동전을 받은 암컷 원숭이가 이제 몸을 허락하는 장면이 실험에서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키스첸의 연구는 이런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원숭이도 아주 간단한 훈련을 하면 인간이 사용하는 화폐의 3가지 기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응용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연구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사실 이 키스첸의 이런 연구 결과는 많이 묻히고요. 이 연구는 언제 많이 인용이 되냐면 성매매가 동물의 본능이다 뭐 이런 연구로 이어질 때 주로 인용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숭이도 성매매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로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 경제학이니까요. 경제적으로만 이 문제를 한정 지어 보겠습니다. 요 이야기를 더 발전시킨 경제학자가 로버트 실러, 조지 에커로프라는 두 학자입니다. 이 두 사람 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로버트 실러는 2013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 조지 에커로프는 200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대의 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피싱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공저로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두 학자는 키스첸이 연구한 아까 그 화폐의 기능을 이해하는 원숭이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원숭이도 화폐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원숭이는 완벽하게 인간과 비슷한 경제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실러와 에커로프는 이걸 인간의 어깨에 올라탄 원숭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까다로운데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러와 에커로프 주장은 만약에 원숭이도 화폐를 완전히 이해했다면 주류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시장 경제에서 원숭이가 참가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 원숭이도 화폐를 들고 가게에 가서 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자본주의라는 건 원래 돈만 아는 이기적 인간이 형성하는 경제 시스템이니까요. 원숭이가 돈을 낸다는데 물건을 안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원숭이 고객을 위한 시장이 형성될 겁니다. 또 원숭이들의 기호를 충족시켜줄 다양한 사치품도 등장을 하겠죠. 그런데 실러와 에커로프가 걱정하는 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만약에 원숭이가 인간의 자본주의 경제 안으로 들어와서 소비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게 된다면 원숭이는 행복하겠냐는 겁니다. 보통 요 원숭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마시멜로를 속에 가득 채운 굉장히 달콤한 설탕 캔디를 좋아한다고 해요. 예. 그러면 만약에 원숭이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들어오면 인간은 당연히 원숭이가 좋아하는 그 캔디를 막 만들어서 원숭이 앞에서 유혹을 하겠죠. 그러면 원숭이들은 돈이 생기는 족족 그 마시멜로 설탕 캔디를 사 먹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숭이는 결국 영양실조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러하고 에커로프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냐면 원천적 욕구만 가진 원숭이들이 화폐를 이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장경제에 편입을 시켜버리면 원숭이는 당장은 마시멜로 캔디를 실컷 먹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원숭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러하고 에커로프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던져진 우리 인간들이 그 원숭이와 별로 안 다른 대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소비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정작 이성이 사람을 제어하는 게 아니고요. 나 저거 너무 사고 싶어. 저거 너무 쓰고 싶어. 이런 탐욕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러와 에커로프는 현대사회의 소비시장에 던져진 개인들의 어깨에 저 원숭이들이 올라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이성이 제어하지 못하는 원숭이의 탐욕만 남아있는 그런 소비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걸 두 사람은 사람이 쇼핑을 하는 게 아니고 어깨 위에 올라탄 원숭이들이 쇼핑을 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설명하는 주류 경제학은 사람은 너무나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시장에 아무런 손을 대지 말고 맡겨두면 다 알아서 해결이 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러와 에커로프는 이 예를 들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반론을 펼칩니다. 사실 진짜 사람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합리적인 소비를 못해요. 어깨 위에 올라탄 원숭이 탐욕이 자기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소비를 하게 만듭니다. 건강에 나쁜지 뻔히 알면서 만약에 인간이 합리적이라면 그 캔디를 먹는 걸 줄여야 되는데 인간이 정말 이기적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호모 에코노미스쿠스라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죠. 탐욕이나 유혹에 인간이 굉장히 자주 넘어갑니다. 어쩌면 원숭이만큼 아둔한 구석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예. 그리고 요 대목이 중요한데요. 자본은 이 인간의 어리석은 탐욕을 교묘히 이용을 합니다. 이걸 실러하고 에커로프는 피싱이라고 부릅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싱이에요. 사람을 낚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 피싱 기법을 사용해서 인간의 비합리적인 소비를 부추긴다는 거죠. 그래야 지들이 돈을 버니까요. 롱패딩을 이 두 사람이 예를 들진 않는데 의류의 예를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롱패딩으로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물론 롱패딩이 따뜻하겠죠. 그런데 제가 대학 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김용민 PD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농구 코트 긴 거요. 그리고 저 대학 때는 이렇게 모직으로 된 긴 롱코트가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지금도 그거 하나 갖고 있거든요. 한 30년 다 돼갑니다. 근데 그건 안 따뜻하겠습니까? 롱코트인데요. 그것도 따뜻하죠. 발목까지 다 덮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따뜻한 게 정말 문제라면 왜 그 30년 전에 유행했던 롱코트는 요즘 못 입고 다니죠? 그리고 따뜻한 게 정말 문제라면 과잠은 왜 유행했냐는 거죠. 과잠은 롱패딩보다 훨씬 덜 따뜻할 텐데요. 그러니까 따뜻해서 롱패딩을 입는다는 말은 어쩌면 자본이 조작한 하나의 이미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3, 4년이 지나면 짧은 패딩이 또 유행할 수 있는데 그때 되면 간편하게 입을 수 있어서 실용적이어서 짧은 패딩이 좋아요? 라는 말이 나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일 심한 게 양복입니다. 양복은 유행이 계속 바뀌는데 그래서 저는 집에 양복이 한 벌도 없어요. 처음에는 유행에 좀 뒤처지면 어때 이러면서 10몇 년 전에 샀던 양복을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한번 입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뭐 2버튼인지 3버튼인지가 유행인데 너무 올드한 걸 입고 왔다고 계속 지적을 해요. 그래서 신경을 안 쓰려고 했는데 너무 얘기를 자주 하니까 그냥 이번에 이사하면서 싹 다 버렸습니다. 아예 양복을 안 입고 말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양복의 유행이 바뀌는데 뭔 유행이 버튼 숫자로 유행이 바뀌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추 몇 개 있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그런데 의류업체는 이 단추 숫자를 바꾸는 간단한 트릭으로 이게 이제 실러와 에커로프가 이야기하는 낚시, 피싱입니다. 이걸로 원숭이가 어깨에 올라탄 사람들의 탐욕을 다시 자극합니다. 야, 남들도 요즘은 다 2버튼 입어. 너만 촌스럽게 3버튼 입고 있어. 2버튼 입고 싶지? 하나 사. 라고 자극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돈을 벌어갑니다. 이 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분개합니다. 주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매일 인간이 합리적이고 그래서 시장은 절대로 옳고 아무도 개입해서는 안 되고 요딴 주장을 하면서 정작 자본은 돈을 벌기 위해서 소비자가 비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용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떼돈을 벌고 난 다음에 시장을 규제하려고 하면 왜 합리적인 인간이 모여서 만든 시장을 정부가 규제하려고 하느냐 이 빨갱이들아 이렇게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지들은 돈 벌 때는 소비자들을 속이면서 인간의 비합리성을 마음껏 활용하면서요.
그래서 실러하고 에커로프는 시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매우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어떨 때에는 합리적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에는 어깨 위에 올라탄 원숭이가 결정을 하죠. 자본은 그 아둔함을 이용해서 악랄하게 이윤을 챙기고요. 그래서 실러와 에커로프가 가장 강조하는 대목이 금융규제입니다. 그 월가 애들이 하는 짓을 보면 진짜 별의별 상품을 다 만들어내요. 뭐 이름도 뭔지 모르겠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온갖 상품들을 만든 다음에 어깨 위에 올라탄 원숭이를 이용해서 소비자들의 등을 쳐먹죠. 100세 연금 이런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100세까지 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계산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금융회사는 별의별 이론을 다 동원해서 고객님이라고 부르고 사실은 호객님 이렇게 비웃는 건데, 호객님 지금 건강상태와 앞으로 고령화 추세를 볼 때 100세 연금 드셔서 노후 대비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 건강이 안 좋은 편이어서 100세까지 못 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답하면 우리 호객님 건강이 안 좋으시구나. 그러면 일단 100세 연금 가입하시고요. 병에 걸릴 때 대비해서 의료보험 상품 2-3개 가입하시면 딱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금융상품을 판매를 합니다. 맘마이스인가요? 보면 올보넷인가 하는 곳에 광고를 하던데 제가 올보넷은 잘 모르겠고요. 네, 그 광고 보면 우리 일반 서민들이 보험을 너무나 많이 들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실러와 에커로프가 말하는 금융 피싱에 걸린 겁니다. 왜 보험에 드는지 모르고 보험 설계사가 설명하는 족족 보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어깨 위에 올라탄 원숭이가 결정을 해버린 거죠. 자본은 늘 이렇듯이 돈을 벌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속이는 일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게 실러, 에커로프 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항하는 개인 소비 운동도 많이 벌어지죠. 2009년에 그 가디언지에 실린 인도 여성 쉬나 마티에큰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 여자분이 유니폼 프로젝트라는 걸 한 적이 있어요. 전 되게 관심 있게 봤는데 이분이 광고회사의 디렉터로 일한 분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외모도 세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쉬나라는 여성이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내가 광고회사에서 일해보니까 광고회사들이 조금만 낚아도 소비자들이 다 낚이더라. 그러면서 돈을 더 쓰고 더 예뻐지는 줄 알더라. 나는 사람이 더 예뻐 보이고 싶은 욕구를 충분히 인정한다. 그런데 그걸 광고회사들이 얘기하는데 속아서 옷을 매 계절마다 사는 게 대안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보여줄게 하고 이 쉬나가 한 게 뭐냐면 1년 동안 검은색 원피스 하나만으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검은색 원피스에 약간만 시장을 달리해서 1년 내내 그 옷을 입고 데코레이션을 새롭게 해서 멋지게 폼을 내는 장면을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쉬나는 보여주는 거죠. 예뻐 보이는 욕구는 옷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요. 그리고 마케팅은 일종의 허상이고 사기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마케팅은 우리의 거짓 욕구를 자극해서 자본이 돈을 버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쉬나처럼 사람들이 보다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자 하는 욕구를 너무나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런 욕구를 우리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비자본주의적으로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깨 위에 올라탄 원숭이만 없앨 수 있다면요. 쉬나처럼 자기는 검은 원피스 하나만으로 1년 내내 예뻐 보일 수 있다는 걸 입증하고 그 포스팅으로 기금을 모아서 그 돈을 인도 빈민층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즉 세계에서 돌고 있는 이 돈의 흐름을 조금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오해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모든 사람들이 쉬나처럼 살 것을 권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롱패딩을 사신 분이 있으면 그건 전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부디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롱패딩은 따뜻한 거고요. 패셔너블합니다. 그래서 그 옷 사신 분들은 제 이야기에 조금 더 개의치 마시고 그 롱패딩을 즐겨 입으시고 마음껏 즐기셔도 됩니다. 이건 정말 진심입니다. 예.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실러와 에커로프의 경고, 즉 우리는 모든 것을 합리적이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고요. 어떨 때에는 우리가 되게 아둔한 선택을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은 언제나 인간의 이런 측면을 이용해서 돈을 벌면서 정작 시장에 대한 규제를 하려고 하면 합리적 인간이 모인 시장을 왜 정부가 건드리냐라고 반발을 하는 이 현실을 좀 이해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롱패딩 열풍을 통해서 오늘 공유하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자본은 늘 우리의 원숭이를 이용해서 소비 심리를 자극한다는 점, 그리고 그런 피싱이 과도해지면 실제로 금융시장에서는 매우 과도하죠. 그래서 당연히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위해서 누군가가 시장에
개입하고 제어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다 조금씩 부족한 면이 있고 또 따뜻한 면도 있고 이런 다양한 측면이 존재하는 인간을 경제학 중심에 놓고 소비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는 롱패딩의 경제학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지난 일요일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약 10,000명이 서울 대한문 앞에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8월 정부는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죠. 이를 위해 정부는 5년 동안 약 3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의료계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발표를 인용해 21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26년이면 고갈될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면 결국 건강보험료를 대폭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원인 연세대 정형선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아도 문재인 케어를 위한 재원 마련은 충분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정책에 25조 원의 예산을 썼다. 문재인 케어 예산과 6조 차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또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건강보험료 수입의 15%에서 17%로 올려도 매년 1조 원의 재정이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로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료비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면 동네 병원과 의원은 환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정부는 환자들의 이른바 의료 쇼핑은 예비급여 제도를 통해 막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비급여를 대부분 급여화하되 비용에 비해 효과가 낮은 치료는 예비급여로 편입한다는 전략인데요. 상대적으로 치료의 필요성이 낮은 진료는 환자 본인이 일정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예비급여 제도로 환자 본인 부담금은 줄면서 부담은 남아있게 돼 의료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의료계를 향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을 멈추고 대안적인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역시 의료계를 향해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가 가진 인터뷰 들어보시죠. 대화의 창구에 와서 좀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먼저 하고, 그리고 집단 행동이 좀 필요한데 집단 행동을 먼저 하니까 환자들은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죠. 한편 의사협회는 다음 달 또 한 번의 총걸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이었습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군뱅이. 다음날 막 속이 안 좋고 막 머리 아픈 상황이 지속이 되면 술 마시는 사람들은 진짜 고민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굼이 창조됐습니다. 술친굼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어쩐지 하느님이 술만 내리실 일 없습니다.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굼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도 건강도 맛도 포기할 수 없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성공적인 체중 조절의 열쇠는 식사법과 운동입니다. 이제 하루 한두 끼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로 바꿔 드세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는 동결 건조한 수십 가지 국내산 채소 곡물과 3가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로 만든 맛있고 건강한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입니다.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올겨울 들어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중북부와 충북 그리고 경북지방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서울 영하 12도, 대구 영하 7도, 철원 영하 1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대구 0도, 광주 1도로 중부지방은 종일 영하권에 추위되어지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서해안에는 최고 15cm, 호남 내륙에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호남 지방에는 내일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기획문 소개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어떤 책인지 여쭙기보다 먼저 행선지가 어디였는지, 출발 지점은 어디고 도착 지점은 어디였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펼치면 지도가 한 장 있는데요. 출발 지점은 금성, 그러니까 지금의 경주고요. 경주를 출발해서 중국의 광저우,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인도, 그리고 페르시아, 다시 빙 돌아서 돈황, 둔황이라고 하죠. 그리고 중국의 장안까지 이르는 길까지 지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말 그대로 로드쇼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문명 교류사를 보여줄 수 있는 한 상징적인 텍스트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이 해초의 이 왕호천축국전은 세계 4대 기행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불후의 고전입니다. 명작인데 우리는 교과서에서
이름은 들어봤을 테고 아마 사진은 슬쩍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원본은 표지도 뜯기고 글자가 많이 빠진 채로 프랑스의 고고학자 펠리오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지금 프랑스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 왕호천축국전을 번역한 사람이 무하마드 깐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나중에 그 양반 고초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 정수일 선생님인데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 해초의 왕호천축국전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된 계기는 무하마드 깐수로 알려진 정수일 선생의 번역의 덕분이 아닌가. 정말 그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해초라는 신라인 여행을 한 해를 보니까 723년에서 727년까지 대략 4년에 걸친다 그래요. 문명 교류의 대장정을 통해서 신라라는 한 사회가 얼마나 넓은 세계와 교육을 했는지를 우리 김 PD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로드 쇼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쇼라고 하니까 조금 가볍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의 쇼는 분명히 아니고요. 예. 세계를 향한 갈망들, 새로운 세계를 향한 열망들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텍스트가, 이런 귀한 고전이 우리에게 다가오기까지 한 번역자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던 그 무하마드 깐수 정수일 선생인데요. 예. 이분 얘기만 해도 참 시간이 부족할 듯합니다. 다들 90년대에 간첩 사건 때문에 고초를 겪고 했던 사정들은 알 텐데 일단 이 양반은 기본적으로 아주 천재적인 문명사학자입니다. 한국의 고대 문명 교류사학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대학자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연이 참 기구합니다. 조선족 출신입니다. 연변에 용정이라는 곳이 있죠. 예. 용정촌 출신입니다. 중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요. 여러 아랍 곳곳을 전전하다가 다시 84년인가 남한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대남 사업에 임무를 띠고 왔다 그러죠. 그래서 간첩 사건으로 연루돼서 고생을 하는데 이분의 언어 능력이 대단해서 12개 언어를 거의 자유자재로 구사한다고 합니다. 네, 이분의 옥중 기록은 아주 유명한데요. 정수일이라는 학자가 얼마나 대단한 학문적 저력을 쌓았는지를 고스란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예를 강조하는 건 한국에는 놀랍게도 아랍이나 중앙아시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드뭅니다. 늘 그 일본의 신세를 져야 하고요. 아니면 미국이나 유럽의 신세를 져야 하는데 뭐 요즘은 또 중국의 신세를 많이 지죠. 열악한 상황에서 중국에서 공부하고 아랍에서 공부하고 또 북한에서 공부한 대학자가 우리에게 이런 여행기 해초의 왕호천축국전을 번역으로 선물해 줬다는 게 저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종의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디아스포라인 정수일 선생에게는 이 학문의 경계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학문을 통해서야 어디든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모든 직위를 박탈당하고 지금은 문명교류사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이 방면에 심도 있는 연구와 번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 문명교류사나 서역과 아시아 또는 조선의 관계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 정수일 선생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수일 선생에 관한 얘기는 길어졌는데 이분의 저작들을 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나중에 기회 닿으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크로드학이나 문명교류학에 대해서는요. 다시 왕호천축국전으로 돌아가면은 이 왕오는 오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축은 인도고요. 인도라는 나라를 오가는 이야기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인도를 벗어나서 어제 소개해드렸던 현장의 대당 서역교보다 스케일이 훨씬 큽니다. 현장이 불경을 얻으러 가는 데 집중했다면은 우리 신라인 해초는 문명사 전반에 대한 호기심이 훨씬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분량을 보면 상당히 실망하실지도 모르겠어요. 227행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만 얘기해서. 그리고 한자로 얘기하면 총 글자 수가 5,800자가 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량은 얼마 안 되죠.
제가 가지고 있는 학구제 버전 왕호천축국전을 보면은 페이지로 한문 원문만 보면은 대여섯 페이지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책 전체를 번역하고 여기에 대해 상세한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일반 독자들도 이 문명 교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번역 작업과 주석을 다는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초라는 정수일 선생의 말을 빌면은 한국인 중에 최초의 세계적인 학자였다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펼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트남을 출발해서 아랍을 경유해서 중앙아시아를 돌아오는 머나먼 행정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기 보면은 이 해초가 처음에는 신라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두고서도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초가 남긴 시 한 편이 신라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고 하네요. 그 시에 보면은 계림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계림이란 말은 신라를 대신하는 용어로 많이 쓰였습니다. 여행자의 외로움 또는 그 객수라 그러죠. 객수. 그 객수가 수심이 가득한 글인데 잠깐 보고서 이어가겠습니다. 달 밝은 밤에 고향길을 바라보니 뜬 구름은 너울너울 돌아가네. 그 편에 감히 편지 한 장 붙여보지만 바람이 거세어 화답이 안 들리는구나. 내 나라는 하늘가 북쪽에 있고 남의 나라는 땅끝 서쪽에 있네. 일남에는 기러기마저 없으니 누가 소식 전하러 계림으로 날아가리. 이렇게 쓰여진 시인데요. 여기 일남은 베트남 정도를 얘기한다 그럽니다. 남쪽 나라를 얘기하고요. 여기 기러기가 없다 그러죠. 그리고 이 계림은 신라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걸로 봐서 해초라는 사람이 신라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초는 정말 이 먼 길 떠나면서 온 세계에 문명인이 야만인을 가리지 않고 배워야 할 사람들, 배워야 할 장소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험한 행로들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아랍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미 1200년 전쯤에 이 아랍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그 세계에 대한 풍속과 인물, 언어들에 대해서 묘사한 걸 보면은 지금 생각해도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애초에 왕호천축기는 한국 역사에서 정말 둘도 없는 보석 같은 작품이고요. 이걸 읽다 보면은 우리 조선인들의 기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흔히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리는데 이 고전이란 이름은 알고 대충 어떤 얘기인지도 알지만은 아무도 읽지 않은 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왕호천축국전은 책꽂이에 딱 꽂아놓으시면은 기본적으로 아마 폼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호천축국전이 여러분들의 집을 빛내는 책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중요한 구절 한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쿠시나가라라는 나라를 지나는데요. 인도의 어떤 작은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제 말씀드렸던 겐지스강과 관련된 얘기가 잠깐 있는데 그거 짧게 읽어드릴게요. 예. 이 탑 동남쪽 30리에 절이 하나 있는데 사반단사라고 부른다. 거기에 30여 명이 사는 마을이 3-4개 있는데 늘 절에 공양한다. 그 선사의 의복과 음식은 탑에 있는 것으로 공양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인도를 간 이유, 부처님을 만나러 간 이유도 물론 곳곳에 적혀 있지만은 제 관심을 끄는 건 역시나 그 아랍을 간 부분입니다. 아랍을 이 당시에는 대식국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크게 먹는 나라라는 뜻인 것 같아요. 뭐 많이 먹는 나라는 같은데 페르시아를 거쳐서 이 대식국을 지나가는데 이 대식국에 관한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이 땅에는 낙타, 노새, 양, 말, 모직물, 모포가 나며 보물도 있다. 의상은 가는 모직으로 만든 헐렁한 적삼을 입고 또 그 위에 한 장의 모직천을 걸친다. 이것을 겉옷으로 한다. 왕과 백성의 의상은 한 가지로 구별이 없다. 여자도 헐렁한 적삼을 입는다. 남자는 머리는 깎으나 수염은 그대로 두며 여자는 머리를 기른다. 식사는 귀천을 가리지 않고 다 같이 한 그릇에 먹는다. 손에 숟가락, 젓가락도 들었으나 보기에 매우 흉하다. 자기 손으로 잡은 것을 먹어야 무한한 복을 얻는다고 한다. 이 나라 사람들은 살생을 좋아하고 하늘을 섬기나 불법을 알지 못한다. 이 나라 관행에는 무릎을 꿇고 절하는 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아랍을 얘기합니다. 아마 동서 문명 교류사에서 아랍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얘기처럼 들을 수 있지만은 지금도 우리는 아랍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세밀하게 또는 정밀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삼겠다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까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곤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미 1200년 전에 해초라는 신라의 한 학자, 승려는 아랍 세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낙타를 보면서 그 세계에 대한 정보들을 신라로 끌어들였던 거죠. 참 그 후손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문명 국가니 선진 국가니 얘기 많이 하지만 세계에 대한 정보는 대단히 협회합니다. 이런 얘기들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많은 정보들을 강대국이 아직도 여전히 기대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 다 기대고 있어서 제가 왕호 천축 국정을 통해서 해초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독자적으로 전 세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구의 시각으로 동양을 바라본 것을 동양 사람들이 또 그대로 또 배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이미 서양이 동양을 발견한 게 훨씬 이전에 서양뿐만 아니고 아랍과 전 세계에 대해서 여행하면서 새로운 발견을 했었죠. 그래서 문명이 교류하는 역사였는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서양의 시각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이 교섭하는 시선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형성돼 왔는지를 바라볼 때 해초는 하나의 중요한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조금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이 책 하나만 손에 쥐고 있어도 느낌만으로도 1000년이 훌쩍 넘는 그 시점에서 신라인들의 기계와 그 세계와 만나고자 하는 열망들, 열정들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좌절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새싹당 콩차, 우리 같이 한잔 하시죠. 고마운 분들에게 참 좋은 선물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에서 티백2+1 행사 진행 중입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오빠, 정말? 진짜? 드디어? 벤지 천지개벽 업데이트. 월드 서버 오픈.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천지개벽 벤지. 지금 다운로드. 엄마, 이거 뭐야?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아,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김 보좌관님하고 연결할 때는 우리 김 보좌관님이 사실 국회 대변인 같은 그런 역할을 담당하시다 보니까 특정 상임위에 국한되지 않은 전 분야에 걸친 그런 전문 식견을 요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제가 부응을 못 해드려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부응 못 한다는 의견은 아직 없어요. 예. 제가 사실 주말에 진주랑 통영을 돌고 왔습니다. 손혜원 의원과 함께 그 지역에서 이제 사실 이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저희 지역위원회 분들도 만나고 이제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쭉 진행을 했는데요. 예. 손 의원님 인기 많은 거야 다들 알고 계시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김용민 PD님의 어떤 그 엄청난 저력에 대해서 한번 실감을 했는데요. 그래요? 예. 가니까 계신 분들이 다 제 목소리를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얼굴은 모르시는데. 그래요? 김성회 보좌관이라고 소개를 하니까 김용민 이렇게 하면서 다들 와서 잘 듣고 있다고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아이고. 물론 이게 되게 많이 듣는다는 걸 저도 알고 있긴 하지만 특히 지역에 내려갔을 때 느끼는 것이 거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절반 이상은 듣고 계시는 그런 기분이고 심지어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50대가 주축이 되어 있는 전대협 동호회라고 해서 이제 80년대 전대협 세대들의 동호회가 있거든요. 저는 그거보다 조금은 아래 세대인데 그 모임을 갔는데 거기 이제 백발이 성성하신 분들이 자네가 김성회인가 이러면서 아는 척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들 전부 다 김용민 브리핑을 청취하고 계신 애청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김용민 PD님의 좀 위력을 실감을 했고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 하나하나 좀 더 잘 정제해서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해야 됐다는 좀 긴장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주제인 문재인 케어. 이거 많이 준비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케어 여러 가지 얘기인데 좀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예.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장사를 좀 일정 기간 했었습니다. 30대 때 이제 작은 식당을 이제 이래저래 운영을 좀 몇 개 하면서 지냈었는데. 예. 저 일하는 직원들이 이제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고용하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히스패닉계, 그러니까 이제 멕시칸이라고 부르죠. 멕시코에서 이민 노동자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낳으니까 애들을 갖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우리 애가 열이 38도, 39도 올라가면 처음에 이제 해열제 이틀 먹이고 한 3일 기다려왔다 병원 데려가곤 했거든요. 예. 거기 이제 병원비도 워낙 비싸고 보험을 들었어도 한 번 병원 갔다 오면 10만 원, 20만 원 깨지는 건 예사라. 사실 좀 어려워서 약으로 버틴 경우가 많았는데 오히려 제가 고용하고 있던 직원들은 저소득층이라서 아이가 열이 한 3도만 올라가면 약국 가서 타이레놀 한 알 사 먹이면 되는 일인데 저녁에 응급실을 데려가요. 낮에는 응급실이 안 되는데 저녁은 병원이 문을 닫으니까 응급실이 들어갈 수가 있고 저소득층이라 그냥 통과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해열제 하나를 타먹고 나오면 병원이 나라에다가 20만 원, 30만 원씩을 청구합니다. 응급실에 온 고열의 환자니까. 한국도 사실 그 정도 나오지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은 국민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다 사설보험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저소득층이 이렇게 응급실에서 가서 쓰는 돈은 국가 전부 다 커버를 해줘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백인 남자들한테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오바마 케어인데 전 국민이 의료보험을 들 수 있도록 만들자는 얘기를 하면 내가 왜 세금을 내서 저 사람들 보험을 들어줘야 되느냐는 항변을 제가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순간에도 이미
돈은 응급실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게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 보험에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 게요. 문재인 케어라고 어렵게 얘기하는 것이고 좀 쉽게 얘기하면 실손보험을 국가가 들어주는 거라 생각하면 간단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전부 다 이제 실손보험들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가정에서. 예. 의료보험만 들어가지고 나중에 좀 심하게 아프거나 무슨 수술을 한 번만 하면 돈이 많이 깨지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실손보험을 들고 있고 정부에서 지금 통계를 잡은 걸 보면요. 가구당 부담액이 월 24만 원 수준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러면 보험료를 조금 더 올려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사실 정답인데 예. 세금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보험료 한 30% 인상하고 만 원 정도 올린다고 생각하면 이게 무슨 보험 폭탄이 뭐니 해서 자꾸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지금 제가 사설보험으로 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인데 가구당 24만 원씩 부담하고 있는 이 민간 실손보험을 들지 않고 그 돈으로 공공보험을 들이면 그냥 아팠을 때 문제가 아니라 크게 아팠을 때 뭐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거나 이러면 이제 잘못된 경우 몇 억씩 돈이 깨지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저희가 막으려고 보험을 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야 할 텐데요. 하여튼 그래서 전 국민들이 좀 마음을 바꾸시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국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보험료 폭탄이 터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도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저희 보험료율이 한국이 6.12%로 독일의 14%, 프랑스의 13.8%, 일본의 10%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예요. 보험료를 너무 조금 내고 있다는 거죠. 너무 조금 내니까 커버가 제대로 안 되고 아이가 많이 아프면 대책이 없고 이런 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큰 병 한번 걸리면 가족들이 부모를 케어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험료를 올리는 것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잘 심사숙고하셔서 보험료가 좀 오르더라도 그것에 대한 혜택을 크게 본다면 좀 같이 고려해 주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혼자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이기적으로 생각해도 병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준비하고 걱정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민간의 영역에 있는 사설보험에 맡기려면 비용이 더 드는 거니까 이걸 국민들이 조금씩 더 부담을 해서 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정부도 그렇게 조금씩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혜택이 넓어지면 당연히 보험료도 오르겠죠.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오르는 보험료에 비해서 훨씬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 이전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고. 근데 그제 서울 도심에서 의사 3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열었단 말이죠. 문재인 케어 반대, 아예 대놓고 이렇게 정치적 구호에 범접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전 의사분들이 데모 잘하는, 투쟁 잘하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오셔서 컨설팅을 좀 받아가셨으면, 예,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가 오늘 손모 의원님이랑도 얘기하다가 3만 명 모였다고 얘기하니까 7천 명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7천 명 더 되지 않냐? 경찰 추산이 7천 명이라고. 제가 이제 여당이 되니까 예. 숫자 세는 것들이 경찰 추산으로 세는 버릇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아니 우리 김성회 보좌관님 한때 또 운동도 하셨고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당인데 이건 뭐 대놓고 문재인 케어 반대. 근데 사실 국민들 전체에게 주는 이익이 매우 큰데도 의사들이 이렇게 나서서 드러내놓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뭐 무슨 건강보험 재정이 축날 것이다. 이걸 명목으로 내거는데 이게 명목일 리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의료계가 걱정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비급여가 급여로 돌아서면 이 비급여라고 하면 보험으로 커버해주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이제 최신의 서비스고 고가의 서비스죠. 그래서 보험엔 커버 안 되지만 이약으로 하시면 더 잘났습니다라는 영업으로 이제 돈을 버는 창구였던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케어가 시작이 되면 비급여였던 것들의 항목을 점점 더 줄여서 급여로 집어넣겠다는 건데 근데 의사분들이 싸울 거였으면 사실은
비급여를 급여로 돌리는 걸로 싸워서는 안 되는 게, 비급여라는 것은 결국 보험이 커버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험이 커버가 안 되는 건 안 되게 놔둬라라고 싸우면 그거를 국민들한테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제 수가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의료 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내가 처치하고 드리는 인건비,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1시간 일하면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 이런 것들을 맞춰서 의료 수가에 대한 현실적인 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긴 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것을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려고 했는데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회의를 통해서 의료계의 걱정을 잘 듣고 열심히 귀담아 듣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도 저는 그런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그럼 의사들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비급여를 계속 놔둬야 된다. 이건 사실 논리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렇죠. 비급여를 없애고 전부 급여를 돌려서 보험은 보장을 해주되, 다만 우리가 이런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면서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야 했는데, 전 그 점에 있어서 의협이 실패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한의사들의 MRI나 CT 사용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이번 문재인 케어 반대 투쟁에 같이 포함이 됐어요. 근데 모든 것이 그렇지만 송곳처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 부분을 찔러서 일단 물꼬를 트고 방향을 서야 되는데, 뭐 비급여를 급여로 돌리지 말라는 얘기 했다가 또 국민의 건강을 보살피자고 했다가 또 한의사도 반대했다가 이 동시다발로 투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거든요. 의사가 3만 명이나 모이도록 됐고, 의사들이 흥분한 걸 보니까 이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번 기회에 아예 산적한 의료계 이슈를 다 들고 나오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평소에 시위를 안 해보신 분들이라 그런데 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입니다. 1,000만 명이 나와도 지금 정권이 바뀔까 말까 어려운 판인데 3만 명이 한번 모였다고 해서 정부와 국민들이 그럼 이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자꾸 여러 군데 투쟁의 전선을 넓히는 것도 저는 큰 문제라고 보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다 봤더니 투쟁위원장이 또 대단한 분이 되셨더라고요. 그 최고집도 아니고 최대집. 네네. 저 그래서 이분 여태까지 해오셨던 활동 중에서 제일 깜짝 놀랐던 것은 백남기 농민 얘기를 하면서 빨간 우비의 분이 타격 전문가다,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가 물대포에 맞아서 사망하신 거 뻔히 알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무슨 타격 전문가가 시위하는 도중에 가서 백남기 농민을 타격해서 죽이고 그것을 경찰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류의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투쟁위원장을 맡았다. 지금은 이거는 대한의사협회가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이거 지금 정권 타도 투쟁하자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 의사협회가 정권 타도 투쟁을 할 이유도 없고 해서 될 일도 아닌데 어째서 이런 사람을 투쟁위원장으로 기용을 했으며,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도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의사가 3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이 모여도 이 문재인 케어의 흐름을 바꿀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가 돈을 못 벌게 되는데 어떡하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의사들이 국민보다 못 먹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할 바에 차라리 피자 가게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항변하시는 의사분도 계신데,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피자 가게 날 것 같은 피자 가게를 하시면 되죠. 그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본인이 의사를 하거나 피자 가게를 하거나 누가 맡겠습니까? 본인 돈으로 하는 건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담보로 잡고 이렇게 의협이 방향에 맞지 않는 투쟁하시는 것은 안 된다 생각하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료 수가 현실화를 위한 대책들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는 것은 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좀 비급여가 많은 나라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아예 사설보험 있는 나라를 제외하면 비급여 부분을 줄이고 국민들이 전체적으로는 보험에 대한 예산을 늘리되 개개인이 갑자기 큰 목돈이 들어간 일을 없애는 것, 이것은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사회 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돼야 사람이 병원 갈 걱정이 없이 살아야 병원도 가고 아픈 데 있으면 진료도 받고 하는 건데요. 이번만큼은 우리 청취자분들 한번 잘 생각해 주셔서 문재인 케어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의사들의 이번 행동은 제가 봤을 때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고요. 국민들에게 의사들이 이렇게 이익 집단화 됐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비판 정서만 자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사들의 주장 속에 합리적 주장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런 주장들이 다 도매금으로 집단 이기주의로 이렇게 딱 매도되는 이런 상황은 피차에게 좋지 않을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청취자분들이 우려하시는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짚으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지금 20조 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10조 원을 사용해서 문재인 케어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립금을 절반으로나 줄이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걱정들 하시는데 20조 원이면 한 4개월치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월을 적립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를 봐도 보험급여비를 1개월에 3개월 수준으로 적립을 하고 그 정도면 충분히 재정을 운영해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과도하게 적립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요 적립 비율을 낮추는 것은 저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이 돈을 사용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국민들이 실제로 실생활에서 효험을 봐야 되는 거죠. 해보니까 이거 비급여가 줄어드니까 정말 내가 병원 가서 주머니에 돈이 줄어들고 그럼까지 한 달에 보험료 한 10,000원 정도 더 내는 게 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는 이 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이고 적립금을 사용해서 모든 국민들이 이거 보험료를 조금 올리더라도 정말 비급여 항목이 줄어드니까 내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해서 조금씩 보험료를 올리는 것에 동의해 주시면 그때 올리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보험료율 같은 경우 저희가 워낙 낮아서 아직 높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만큼 큰 목돈, 몇 억씩 들어가는 병원비를 들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건 저는 되게 큰 의미를 가질 거라고 보고 특히 영국 같은 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의료 서비스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최소한 아픈데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 지금 우리나라는 수술하러 들어가서도 보호자가 와서 재정 보증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매스를 안 드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전 이런 것도 좀 막아야 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해이, 특히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 환자들이 계속 오래 버티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들 하시는데 그건 정부도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자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장기 입원자들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을 별도로 좀 만들어서 너무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디테일한 부분들은 저희가 제도를 시행해 가면서 하나씩 고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정신에 동의를 한다면 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탄핵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뉴스 폴앤메리 순서입니다. 팔로워 90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경찰 추산으로 약 10,000명의 의사들이 서울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건강보험 진료에 대해 병원비가 받는 진료비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 병원비 부담이 더 낮아지면 대형 종합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다, 이런 비판이 있는 반면 문재인 케어가 의사의 진료권과 전문성을 박탈할 것이다, 이런 반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민들은 의료계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래서 여쭤봤더니 오늘 새벽 5시까지 모두 3,623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95%, 대부분의 시민들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사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주셨네요. 의사들이 잘하고 있다, 이런 의견은 5%에 머물렀습니다. 트위터에서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버그님, 의사와 병원 그리고 전공 분야에 따라 입장이 매우 다릅니다, 라고 하셨고, 노바디님, 아프지 말아야지, 라고 하셨고요. 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마이앤트메리님, YTN 최남수 사장 내정자는 퇴출돼야 합니다, 라고 하셨고, 박님달님, 이명박과 이상은의 전직 운전기사분에 대한 신변 보호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자, 오는 토요일 12월 16일 낮 5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있는 공개방송,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6일 토요일 낮 5시 수원시청 대강당입니다. 2017년 12월 12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